다 해주겠다는 거는 공통점이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택시장 하면은 주택시장 안정된다고 봐요. 왜? 매물이 나오거든. 이거 안 하면 집값 또 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님,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오늘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여쭤볼 것도 참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딴 것보다 오늘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저희 이제 대선이잖아요. 대선 이후에 네. 부동산 시장 방향이 어떨까요? 이번처럼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대선이 있나. 그것도 참 다행이잖아요. 두 분 다 네. 비슷하셔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비슷해요. 제가 지금 부동산 공약집을 두고 두 후보, 유력 후보죠. 다른 네. 후보들도 있으니까. 네. 유력 후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대선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2017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농단으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발생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좀 안 좋았어요.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집값이 좀 오르다가 11.3 대책이 나오고 2016년도에 주춤하던 상황. 이게 5월 달에 그때 아마 대선 했나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래서 장미 대선이라고 했는데 주춤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강력한 규제를 할 거니까 집값이 오히려 더 꺾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죠. 주춤하게 가다가 더 죽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렇죠. 뭐 6.19 대책 나오고 안 되니까 8.2 대책 나오고 그때부터 26번 넘는 대책들 막 쏟아부어도 못 잡았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불확실성 제거거든요.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집값이 잡힐 거야. 지켜보자. 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죠. 해보니까 뭐 별거 있냐? 6.19 대책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야 뭔 상관 있어. 라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한번 심리에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버리는데 이 불확실성도 심리고요. 기대감이 제거되는 것도 심리고 기대감이 있는 것도 심리고 결국에는 심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 대선을 보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역시나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거래 침체를 우리가 겪고 있죠. 그렇죠. 1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뉴스 나왔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서울 부동산 정보원에서 발표됐는데 700건 정도. 750건. 뭐 조사기관에 따라서 500건이라는 데도 있어요. 500건한테 700건이면 서울에 주택 아파트가 몇 개인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중개사들 굶어 죽겠다. 그렇죠. 700개면 100개 중에 99개는 다 손가락 빨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11월, 12월에는 거래가 많았냐 그러면 11월, 12월 또 뭐 1,000몇백 건이었거든요. 뭐 도찐 개찐? 그러면 도대체 정상 거래면 몇 건 정도 돼야 되는 게 정상이냐고 하면 우리 2020년 막 분위기 좋을 때는 한 15,000건, 16,000건까지 갔었고요. 좀 안 좋다라고 하면 5,000건. 일반적으로 한 5,000건에서 10,000건 사이. 근데 이게 700건이라고 하면 그냥 올스톱? 10% 조금 넘는 거네요. 그냥 진짜. 올스톱 된 거예요. 그쵸. 그냥 아무도 그냥 살 사람도 안 사고 팔 사람도 안 팔고 그냥 나 모르겠고 일단 대선 지켜보자. 서로 동상이모? 서로 그렇죠.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매수자 같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대선 지나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좀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고 집주인들 같으면 대선 지나면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서로 지켜보자. 모르겠고 일단 대선까지는 나 그냥 올스톱 할래. 라는 심리가 강한데 자 대선이 지나면 저는 불확실성은 제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대선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뚜껑은 열렸고 누가 되는지 간에 뚜껑이 열렸는데 그러면 대선 지나고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아까 제가 왜 거래량을 말씀드렸냐면 자 700건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비정상이죠. 그렇죠. 사야 될 사람들도 안 사고 그쵸. 뭐 투자를 떠나서 해야 될 사람도 안 하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면 이제 해야 될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반드시. 반드시 늘어나는데 관건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그냥 일시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반등하고 마느냐. 지속적으로
반등을 치느냐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을 하고 그냥 조정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우리 공약하고 똑같이 할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들들이 이런 공약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공약들이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이죠. 보면. 공약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제 공급 계획이 있고요. 네.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것 빼고 공급 계획이 있고 규제 좀 풀어주겠다? 네. 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약집을 다 분석해봤다고 했잖아요. 공급 계획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네네. 공급 계획을 쭉 보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두 분 다. 네,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진짜 얼척없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 분이 200만 원, 한 분은 20만 원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20만 원 말씀하신 분이 더 진정성이 현실적이다. 있어 보이는 현실적이다. 한 분은 250만 원, 한 분은 311만 원 더 찐겠지?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죠. 서울에 아파트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되게 있나요? 많을 것 같잖아요. 네. 서울에 주택이 한 350만 원 정도 되고 350만 원? 주택, 빌라까지 주택이? 다 해가지고 네. 아파트만 따지면 200만 원가 좀 안 되거든요. 네. 1970년대부터 50년 동안 지은 아파트의 수가 200만 호가 안 되는데 300만 호, 200만 호라는 숫자 자체가 물론 전국이지만 얼척없는 숫자고 내용을 보면 뭐 서울에 한 10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50년 동안 서울에 공급한 아파트 물량의 절반 정도를 쏟아 부어버리겠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서울에 빈 땅도 없는데 옛날에는 빈 땅이 많았잖아요. 그쵸. 강남도 영동 개발하고 뭐 고덕에도 개발하고 개포도 개발하고 노원구도 개발했는데 지금 그런 땅이 어딨냐고 서울에. 기껏해야 3기 신도시 있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이 25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를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본가? 그렇죠. 그렇죠. 5년 동안 노력해서 25만 호 3기 신도시만 보면 25만 호인데 그분들은 200만 호 한다면 그분들이 잘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네. 그게 약간 트릭이 숨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계획들 있잖아요. 네. 그 도시재생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그 3080 플러스 2사 대책에서 발표된 뭐 집적 시행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고 공공택지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물량 플러스 내가 조금 더 숟가락을 보태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200만 호 정도, 180만 호, 200만 호 발표했다면 거기에 한 100만 호 보태서 300만 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은 그 이재명 후보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원래 하던 거. 하던 거를 가져온 거 플러스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뭐 아이파크, 푸르지오 가만 냅둬도 지들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물량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하겠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250만 원 얼차가 없고요. 뭐 원가 주택 30만 원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만 원 정도 해도 저는 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급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대통령 공약은 그냥 내가 후보 입장이 되면 나라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해야죠. 그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급 계획은. 3기 신도시도 언제 입주해요? 2025년에 힘들걸? 6년, 7년 돼야 아마 시범단지 입주 정도 가능하고요. 입주하더라도 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입주 물량인데 지금 입주 물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은 저는 좀 내려놓고 의지가 이 정도 되는구나. 열심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200만 원 공급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에서 뭐 누가 되든 뭐 네. 누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네. 박빙의 승부를 가리고 있으니까 네. 누가 되든 간에 뭐 크게 우리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일단 공급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규제 완화를 또 살펴봐야죠. 그쵸. 규제 완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금 규제가 있고 대출 규제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저는 항상 보도자료를 보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파일로 보든 프린트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꼭 읽어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뉴스에 나오는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그렇구나, 풀리구나, 안 풀리구나 정도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두 후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다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건 한 가지 있죠. 그쵸.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해주겠다.
그게 과연 혜택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풀어줄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나 윤석열 아까 후보나. 얘기해 주셨던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좀 더 공급을 풀어달라. 공급도 풀어주는 거 있고, 그렇죠. 매물이 나와야 그냥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 목적인데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사실 좀 불안해요. 아, 지금 좀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될까? 아무리 봐도 금리 인상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탈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잖아요. 네네네. 3주택 이상이면 75%, 그렇죠. 지방세까지 하면 82.5%. 야, 이거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이거는 국가하고 내가 동업을 해도 안 돼. 내가 반만 내도 이게 많이 내는 건데 80%야? 이거는 그냥 세금 내고 버텨보자. 그냥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다. 증여는 최고세율 50%니까요. 네. 까짓 거 그냥 애한테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안 팔고 있고 매물 동결 현상이 더 심각해서 사실은 2020년, 2021년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저는 매물 동결 현상이 크다고 보거든요.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하나씩 사야 되잖아요. 2030에 사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아니야. 나는 남는 게 없어. 안 팔래.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밸런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급이 진짜 부족해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 공급이 부족해 우리가. 옛날에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했죠. 주택보급률도 부족했는데 지금 다 100%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인데 공급은 요 정도인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도 두 종류가 있죠. 인구가 막 늘어나가지고 절대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고 그쵸. 두 번째는 이제 안 사도 되는 분들, 굳이 또 안 해도 되는 분들까지 불안하니까 아니면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오면서 상대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최근에는 절대 인구는 안 늘어나잖아요. 사실 뻔하잖아요. 그쵸. 그냥 불안하니까 지금 안 사면 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으니까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을 막 샀는데 수요는 올라갔죠. 공급은 입주 물량은 갑자기 안 늘어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5년 후 그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서 밸런스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버리니까 결국 수요가 더 올랐잖아요. 네. 상대적인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을 늘려주는 것도 자꾸 이게 입주 물량만 나오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를 저는 진작에 좀 해줬으면 2020년 그 7월 달인가요? 막 임대차 3법 나오고 막 그럴 때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를 그냥 중과세 면제 정도만 해줬으면 그때 뭐 10%포인트? 원래 중과세 하고 있었잖아요. 네. 하고 있다가 10%포인트를 더 중과세 할 테니까 뭐 6월 달까지 팔아라고 했는데 했죠. 아니 70%나 80%나 도찐 개찐이지. 똑같죠. 느낌이 똑같죠. 느낌이 똑같지. 똑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50%예요. 절반이야. 우리는 동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0% 넘어가면 많이 뺏기는 거고요. 50% 안 넘어가면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잖아요. 6에서 45%. 그것도 늘어났지. 예전에 뭐 35%, 38%였는데 아무튼 간에 45%만 해주면 국민들은 인정해줘요. 아직까 뭐 그래 누진 세율 해가지고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한 40% 내줄게, 30% 내줄게 이 정도는 되는데 이게 60%, 70%, 80% 넘어가니까 안 하는 거거든. 그렇죠. 매물 동결 현상. 저희 같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 봤거든. 40%를 봤고 4자라는 숫자를 봤는데 네.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 우리 똑같은 거 우리 집 살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작년에 이 가격인데 어떻게 사? 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세금을 야 작년에 팔았으면 내가 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에 팔았으면은 3억을 벌었어. 네. 근데 지금 파니까 2억을 버네? 그럼 맞아요. 생각에 세금 내고든 3억을 벌어야지만이 맞아요. 예, 이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심리적인 부분이 참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아파트는 심리죠. 네. 네, 부동산도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이제 좀 시장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두 후보가 똑같아요. 풀어주겠다. 한 분은 뭐 한시적 면제를 뭐 6개월인가 뭐 이렇게 해주겠다. 1년인가? 1년 해주겠다. 한 분은 뭐 2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야 뭐 방법론적인 차이고 둘 다 해주겠다는 거는 공통점이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택시장 하면은 주택시장 안정된다고 봐요. 왜? 매물이 나오거든. 그러면 자 매물이 늘어나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이제 그 매물을 사야 됩니다. 네. 심리가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면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요. 그렇죠. 반대로 매물은 나오는데 공급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요가 그 정도 못 따라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분명한 이치예요.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따라갈지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물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매물이 안 나오는데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저는 하리라고 봐요. 이거 안 하면 집값 또 오릅니다.
저는 또 오르리라고 봐요. 왜? 수요는 또 불안해질 수 있거든. 기다려봤는데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동안 안 산 사람들 또 사야 되거든. 야, 이게 끝이 아니었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또 한 번 오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좀 희석을 시켜줘야 돼.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랬을 때는 공급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요. 공급의 문제는 아니다. 공급 문제 사람들을 못 팔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공급이 안 되는 것이지. 공급이 언제 되냐. 지고되는 것이지. 어제 공급은 지금 짓는다 그래도 3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3년 더 걸리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그런 중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할 거고 그걸 얼마만큼 잘 요리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요. 경험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나왔죠? 나오고 있죠. 우리 2기 신도시 때도 경험했잖아요. 2기 신도시가 항상 똑같대 패턴이. 2기 신도시 발표 언제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급등할 때 발표했잖아요. 자, 2기 신도시 입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주택시장 침체되면서 미분양 나고 속된 말로 작살났잖아요. 그렇죠. 네, 피 제일 좋은 뭐 시범단지 골프장 조망 나오는 게 피 2천, 3천하고 그런 거 아닌 물량들은 마이너스 500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작살났어. 왜 작살났을까? 공급 물량들이 그때는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안 사거든. 심리는 죽어버린. 수요는 내려갔는데 공급 물량은 올라가. 지금도 그게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이 발표했잖아요. 신도시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1, 2년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죠. 나올 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만 되면 괜찮아. 근데 수요가 안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쑥 내려가거든요. 근데 절대 공급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지. 그렇게 되면 그때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니고요. 또 규제 완화해준다는 게 뭐 대출 규제 완화해준다. 뭐 취득세 완화해준다.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예요.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뭐 완화해주겠다 이건데 물론 생애 최초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죠. 해줘야죠. 저는 그건 원칙이라고 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해도 할 말이 없지.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다주택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매물을 세입자들한테 임차인한테 저렴하게 뭐 임대사업자처럼 저렴하게 전세금 안 올리고 제공해주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찬성이죠. 왜? 너가 사회에 공헌을 하니까. 물량을 베풀어 주니까 임대 물량을 그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 때리는 거 저는 뭐 반대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1주택자들 집 하나 가지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종부세도 면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종부세 때려. 아니 집이 비싸고 저렴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연봉이 매독되는데 강남에 비싼 집 하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게 투기야. 내 능력에 맞춰서 사는 건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큰 효과가 없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실수요자에 대해서 10% 20%포인트 얹어주잖아요. 해주고 DSR 적용하면 연소득에 따라서 또 적용해버리면 LTV 100날 올리면 뭐하냐고. LTV 90% 해줘도 DSR 걸리면 대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또 있고요. 조금 더 강화해준다. 요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대통령이 바뀌면 대출 규제 다 풀어주는구나.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왜 규제를 풀어줬는데.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요. 우리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내려가면 규제를 풀어요. 그냥 적당하게 요 선 사이에 적당하게 안정을 찾으면 풀지도 않고요. 묶지도 않아요.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어느 대통령? 진보가 되면 뭐 규제를 강하게 하고 보수가 되면 규제를 푼다? 그거는 잘못된 우리 선입견. 박근혜 대통령 MB가 풀어줬으니까 보수는 풀어주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를 했으니까 진보는 규제를 하는구나. 이거는 착각이에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규제 제일 많이 풀어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예요, 진보예요. 따지고 보면 진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규제 그렇게 못 풉니다. 생애 최초나 실수요자들은 조금 풀어줘요.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 규제, 뭐 양도세, 뭐 약간 풀어줄 수는 있는데 절대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지 않는 한 모든 규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